우리말로요, 중요한 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을지 프리덤 가디언은 자유의 수호자입니다. 저 이름이 북한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숫자로 일단 이름을 바꾸겠다. 저렇게 북한이 숫자를 바꿔서 19-1, 19-2 한다 해서 북한이 화를 안 낼까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 예. 두 번째는 이 키리졸브나 뭐 비질런트 에이스나 을지 프리덤 가디언 자유의 수호자입니다. 예. 뭐 북한 침공 작전, 예. 뭐 북한 해방 작전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예. 중요한 결의를 보여준다는 거고 예. 자유를 수호한다는 훈련 이름이 왜 북한을 자극한다고 생각하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북한이 저렇게 19-1이라고 해놓고 미군과 같이 훈련을 한다면 북한이 이름만 바꿨다고 과연 당신이 잘했다고 그럴까요? 예. 저는 저런 것이야말로 북한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으면서 우리 자체가 스스로 어떤 대화의 지렛대 같은 것을 낮추는 예.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북한은 한미 훈련을 하면 당연히 그것은 19-1이건 예. 을지 프리덤 하는 가디언이건 것 자체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거는 북한에 대해서도 크게 그런데 뭐 사실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한다 그러면 훈련 자체를 하지 말고 예. 어떻게 더 나가서 논리 비약이라고 비판하실 수 있지만 군대 자체를 축소하거나 아주 극히 필요한 숫자만 둬둬도 그것이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 저런 식으로 자꾸 한 발자국 물러서기 시작하면 북한의 큰 변화를 이끌음이 없이 계속해서 우리가 뒤로 물러서는 그런 모양새가 된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기본적으로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먼저 이렇게 공격하기 위한 훈련이 아니고요. 북한이 공격을 해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를 하는 훈련입니다. 방어적 성격의 훈련인 것이죠. 키 리졸브 을지 프리덤 가디언은요. 그리고 야외 실기동 훈련이 아니에요. 벙커에서요. 시뮬레이션 컴퓨터로 하는 훈련입니다. 그런 훈련의 명칭을 바꾸겠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요. 미국 정부는 글쎄 김민지 기자, 미국이요. 글쎄요. 이번에 조치한 거는 상당한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가요, 북한 고위급 인사 3명에 대해서 대북 제재에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아이고야. 누구냐면 예.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고요, 정경택 국가보위상, 또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동부장, 이 세 사람을 사실상 대북 제재에 들어간다는 건데, 최룡해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북한의 2인자고 2인자죠. 정경택, 박광호 둘 다 북한 고위급 인사이기 때문에 예. 제재가 추가됐다는 거 사실상의 좀 대북 압박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인권의 날에 맞춰서 미국 재무부가요. 소위 북한에서 잘 나간다는 힘이 있다는 저 3명을 딱 제재로 걸어버린 거예요. 아, 이거 교수님 미국 입장은 그냥 강경한 것 같습니다. 비핵화하기 전에는 제재는 완화할 수 없다는 게 미국 트럼프 대통령부터 쭉 해온 이야기 아닙니까? 예. 사실은 저기서 좀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예. 그 북한의 실질적인 2인자는 뭐 최룡해. 김여정 제1부부장이 맞고 가족 장치. 실질적인 예. 공식적인 2인자는 최룡해거든요. 예, 예. 그럼 최룡해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도대체. 그러면 우리말로 저런 직책이 우리는 없는데 예. 인사수석, 민정수석, 집권당 아마 조직국장을 합친 거에 한 3배쯤 영향력을 가진 예. 총리보다 높은 사람이거든요. 어쨌든. 우리의 총리보다도 높은 사람이다. 더 높은 사람이고 최룡해가 거기에 이제 인사수석, 민정수석, 집권당 어떤 조직 담당 부위원장이든가 조직국장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예. 그리고 사상 담당 부위원장 박광호라는 사람은 선전부에서 과장, 부부장 하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탁 튀어오른 사람인데 예. 저분이 하는 일은 뭐냐면 뭐 주민들을 뭐 통제하고 주민들 사상 교육하고 뭐 이러는 건데 우리로 예. 말하면 뭐 교육수석 플러스 홍보수석 거기에다가 뭐 교육부총리쯤까지 합친 아이고야. 정도의 그런 위력을 가진 파워가 사람이거든요. 대단하네요. 그리고 예. 정경택이라고 하는 사람은 국가보위상은 우리 국정원장하고 비슷한 사람이고. 하하. 그러니까 북한 체제의 공식적인 2, 3, 4인자를 몽땅 제재로 걸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입장을 확고한 거예요. 북한이 너네 핵물질 신고든가 어떠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하기 전에는 우리는 제재는 계속한다. 예. 이건 명백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요. 오늘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미국이요. 그러니까 미국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에 섭섭한 게 많다. 그러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무슨 얘기일까요? 직접 목소리로 확인해 보시죠.
이제 연내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겠죠. 아태평화위원회 이태권 부위원장을 비롯해가지고 주요 인사들을 만났는데 북한이 문재인 정부에 화가 많이 나 있더라고요. 아니 왜 우리 정부한테요? 그러니까 9.19 평양선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보다 더 미국을 설득해가지고 제재 완화라든가 그 뒤로 별다른 행동이 없으니까 왜 이렇게 답답하냐, 결단력이 없냐, 뭐 이런 얘기를 아주 거침없이 하더라고요.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 최근 북한 관계자를 만났는데 그 관계자가 이야기하기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정부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답방이 약간 무산되는 분위기인데 이게 약간 좀 맞물려 가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가장 기본적인 건 제가 팩트를 먼저 말씀드리면 예. 남북한이 갈라져서 북한 지도부가 제일 좋아하는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한 해 동안에 3번씩 만난 예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게 신뢰가 없고 믿지 않으면 그렇게 만나겠습니까? 저는 김종대 의원한테 북한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이야기를 했다는 내용이 뭐냐면 저런 이야기들이 들어가서 한국 사회에 퍼짐으로써 문재인 정부에 압력을 넣으라고 하는 소리지 실질적으로 북한 정부 사람들이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뭐 결단력이 없다. 이거는 사실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게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압력을 넣는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야당의 주장은 너무 지나치게 정부가 막 답방에만 올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국내적으로는 남남 갈등만 유발한 꼴이 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실제 남남 갈등이 격화되어서는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나 저는 야당의 저런 비판과 우려를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좀 새겨들을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실제로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어쨌든 최소한 방문이 임박했다라는 정도는 서로가 공유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예.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연내 답방 얘기를 어떻게 보면 미국의 어떤 뭐랄까 좀 양해를 구한 것처럼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때 저는 귀국과 동시에 앞서 조수진 부장도 얘기했던 한라인이 됐던 아니면 특사를 보내서라도 이 연내 답방 가능성에 대한 어떤 가능성과 북한의 어떤 의도와 전략을 파악한 뒤에 우리가 또 준비할 건 준비하고 그러나 또 대통령으로서 또 국가 정부의 어떤 책임자로서 역할하는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게 지나치게 어떤 지지율을 의식하고 또 남북 관계에만 너무 집중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야당에서 저는 문제. 2016년에는 김정은 그리고 2017년에는 김여정 미국 정부가 인권 유린을 지시한 책임자라면서 제재 대상에 올린 인물입니다. 이때만 해도 북한과 미국은 대결로 치닫던 시절이었죠. 미국은 올해도 최룡해와 몇몇 기관을 지목했습니다. 김정은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김정은 위원장을 보조하는 핵심 실세들을 인권 유린의 주범으로 정조준했습니다.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과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당 선전선동부장을 대북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2016년 김정은 위원장을 첫 인권 관련 제재 대상에 올린 뒤 4번째. 인권 카드를 통한 대북 압박용이란 분석입니다. 과거 제재가 북미 관계가 악화일로했을 때 단행됐다면 이번엔 대화 국면임에도 감행됐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우리 정부에 대한 메시지도 담겼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At least we're doing something, and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hardly ever mentions North Korea human rights. So it's a positive contrast in our favor. 북한은 이번 제재가 북미 정상회담 정신에 배치되는 적대 행위라며 즉각 반발했지만 전문가들은 미 의회를 중심으로 북한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이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제재 대상에 올린 국가는 북한이 유일합니다. 비핵화 협상에 나서고 있지 않은 북한을 향해 인내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이 강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네, 이재명 지사 소식 사회부 배일임 차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올 여름 6월달 지방선거를 아주 뜨겁게 달궜었는데 김부선 스캔들, 이른바 그렇게 말하는데 이거 기소하지 않겠다고 결론을 내렸군요. 네,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한 근거는 2가지였습니다. 첫째, 김부선 씨와의 관계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발언이 추상적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발언이었습니다. 연예인 스캔들 문제 있죠? 그거 사실 관계 없습니까? 모르십니까? 관계 없습니다. 여배우 누구신지 아시죠?
모릅니까? 만난 적 없습니까? 그런 사람 있지요. 옛날에 만난 적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그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면 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네. 김영환 당시 후보의 질문부터 이 추상적이었다는 건데요.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연예인 스캔들 문제가 있죠라고 질문을 할 것이 아니라 네. 연예인 김부선 씨와 연인 관계였습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했어야 했고요. 그리고 네. 이재명 지사는 네. 관계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대신 연예인 김부선 씨와 연인으로서 만난 적 없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했다면 네. 상황은 달라질 수 있었다라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아, 그러니까 너무 두루뭉술하게 질문을 했고 두루뭉술하게 답했기 때문에 이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 것이 첫 번째 이유였군요. 네. 또 있죠. 네, 또 한 가지 이재명 지사가 연인이었다는 김부선 씨의 주장, 검찰로서도 심증은 있지만 이 물증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김부선 씨가 이 지사와 함께 갔다고 한 인천의 횟집을 검찰이 직접 찾아가 봤는데 이 문을 닫았는지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고요. 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이 결제를 했다고 한 그 카드, 이 네. 카드는 특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카드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오래전에 인천에 놀러가서 횟집에서 밥을 먹고 카드로 계산했다. 그 근거를 다 찾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 사진은 어떤 겁니까? 이 사진도 누가 찍었는지 특정을 할 수가 없고요. 이 김부선 씨가 이재명 지사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 네. 이 노트북에 사진들이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 노트북이 어디에 있는지 사진이 어디에 있는지 김부선 씨가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김부선 씨는 그동안에 기자들한테 취재진 만나서 구체적인 증거 굉장히 많이 제출했다고 했는데 하나도 검찰에서 받아들일 만한 게 없다 그건데 결국 김부선 씨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뜻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 김부선 씨는 이재명 지사와 연인이었다고 했다가 또 아니라고 했다가 맞다고 했다가 이렇게 번복을 했죠. 검찰은 이렇게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을 가장 조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세 가지 혐의로 이제 재판에 넘겨졌거든요. 하지만 이제 세 가지는 무혐의 처리가 났다고 보는 것이지만 이재명 지사가 가장 조심해야 될 대목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친형 강제 입원 사건보다는 이 검사 사칭 등 선거법 위반 사건이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이 피의 선거권을 박탈당하고요. 도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 선거 관련된 것은 벌금 100만 원만 넘어도 또 다른 사건은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아야 하니까 어쨌건 세 가지 사건을 놓고 재판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배혜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보신 대로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민주당을 탈당하지 않겠다고 밝혀왔었죠. 그렇다면 민주당은 어떤 생각일까요? 징계에 앞서서 일단 윤리심판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수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동안 일부 친문 당원들이 이 지사 출당을 강하게 요구했고 당 지도부는 검찰의 기소를 지켜본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습니다. 또 재판 과정도 있는 거라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할 텐데 아직은 그런 정부적인 판단을 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선 이 지사를 당 윤리심판원에 넘기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민주당 최고위원은 당원 당규상 이 지사를 윤리심판원에 넘길 수 있는지 검토해봤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당원 당규에 따르면 당 윤리심판원은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 조사를 하고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최고위에서 추가 논의를 한 뒤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검찰이 오늘 이재명 경기지사를 기소했습니다. 6가지 혐의 가운데 친형 강제 입원 시도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배우 김부선 스캔들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재판에 넘기면서 적용한 혐의는 3가지입니다. 성남시장이던 지난 2014년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친형 강제 입원을 요구하며 직권을 남용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강제 입원을 위해 필요한 대면 진단이 누락됐는데도 이 지사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지사가 분당보건소장에게 친형의 강제 입원을 지시했다는 증언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 지사가 지방선거 과정에서 과거 검사 사칭 사건을 부인했고 대장동 개발 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공표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여배우 스캔들과 조폭 연루설, 일베 가입 등 이 지사를 둘러싼 다른 의혹에 대해선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지사는 검찰의 기소를 예상했다며 진실규명은 법정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통스럽고 더디겠지만 진실은 드러나고 정의는 빛을 발할 겁니다. 민주당원들이 단결해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하는가 하면 일각에서 제기된 자진 탈당 가능성에 대해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당원입니다. 평범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당의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지사는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직권남용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지사직을 상실합니다. 이 지사는 도정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재판을 받는 동안 도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나는 미군 장교다. 당신과 결혼해 한국에서 살고 싶다. 최근 SNS에서 이런 메시지 받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사기일 수 있습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경찰이 가구를 뒤지자 $100 지폐와 통장이 무더기로 나옵니다. 책상 위에는 금세 압수한 돈뭉치, 시계, 휴대전화로 가득 찹니다. 라이베리아인 일당이 SNS로 사기를 쳐서 뜯어낸 금품입니다. 이들은 미군 장교를 사칭해 SNS에서 친구 맺기를 유도한 다음 시리아나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복무하면서 얻은 금괴를 한국으로 가져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관심을 보이는 사람에게는 통관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을 믿고 돈을 보낸 피해자만 34명, 피해 금액만 12억 8천만 원에 이릅니다. 의심을 피하려고 미군 장교 옷을 입은 사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여성 피해자에게는 남성 행세를, 남성에게는 여성 행세를 하며 결혼해서 여생을 함께 보내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연애 감정을 일으키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 수법으로 사기를 친 겁니다. 경찰은 SNS상에서 낯선 사람의 달콤한 제안이나 친구 맺기 요청을 경계하라고 조언합니다. 연애 감정 유발하고 그런 게 좀 있어요. 국내에 와서 같이 사업에 투자하고 같이 살자는 것도 있고. 경찰은 라이베리아 국적 사기단 4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차분하게 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논의한 것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완장을 찾느니 싸구려 노동판이니 흔히 듣기 어려운 말들이 회의를 얼룩지게 했습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주고받으며 격돌합니다. 아니 이렇게 독선에 한번 부리지 말죠. 그래서 위원장 완전 타면 갑니까? 노동판에서 왔나 어디서 와서 또 싸우러 가면 컴플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 소속인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에게 일방적인 회의 개최라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벌어진 겁니다. 사표가 수리도 안 됐는데 회의에 불참한 우영식 후레이 사장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저 오영식 사장님 지금 사표 수리가 안 됐다면 이 자리에 계셔야죠.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됐습니다. 몇 번을 사과하고도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본인이 책임질 각오를 먼저 하셔야 되잖아요. 네, 저도 그런 각오를 물러나신다는 각오로. 김 장관은 이딴 KTX 열차 사고와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며 결과를 보고 전체 시스템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KTX 탈선 사고의 유력한 원인은 선로전환기 케이블이 엉뚱한 곳에 끼어진 것인데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에 대해 만든 곳과 운영을 한 곳, 두 공기업은 서로를 탓했습니다. 4년 전에도 그랬는데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사고 원인은 선로 전환기 표시 회로선이 반대로 연결된 시공 불량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사실상 선로 전환기를 시공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책임이 크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설공단 측은 강릉선 KTX가 개통된 이후 시설에 대한 점검과 관리는 코레이 측에 있다는 입장입니다. 두 기관의 내탁 공방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1년 광명역 KTX 탈선 사고 원인이 선로 전환기로 드러나면서 대책 마련이 추진됐지만 두 기관의 입장차로 지지부진했습니다. 잦은 선로 전환기 고장에 대해 코레일은 시공 불량 때문이라고 주장한 반면 공단은 코레일의 유지 보수가 문제라는 겁니다. 또 특정 구간 선로 전환기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놓고도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결국 2014년 감사원 감사에서 이들의 갈등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선로 전환기의 잦은 고장을 두고 두 기관이 서로 책임을 미루자 당시 감사원은 국토교통부가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공고했습니다. 이행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갈등을 조정하라고 한 겁니다. 이 같은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국토부에 문의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안전은 계속해서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백수호입니다. 조금 전 보신 것처럼 코레일의 선로 전환기 문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전국에 약 9,700여 개의 선로 전환기가 깔려 있는데요. 최근 6년 동안 이 선로 전환기 장애는 한 달에 2번꼴로 발생해 열차 운행이 지연되는 일까지 발생하곤 했습니다. 특히 이번 강릉선 KTX 사고 현장에 있던 선로 전환기, 고속철도에 맞지 않는 노후 모델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노란색 테이프에 감겨 사고 현장 한쪽에 놓인 선로 전환기입니다. 강릉선 KTX 탈선 사고 선로에 설치돼 있었던 겁니다. 이 선로 전환기는 1960년대 개발된 구형 모델입니다. 성량리역에서 남강릉 분기점까지는 고속열차 주행에 적합한 신형이, 이후 강릉역 구간엔 구형이 설치돼 있습니다. LA81령은 NS-AMM보다가 힘이 좀 더 세서 고속선에 사용을 합니다. 조금 비쌉니다. 강릉선 KTX 공사에 참여한 관계자는 속도가 낮은 구간이라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다며 가격과 성능을 모두 고려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강릉선 KTX는 남강릉 분기점까지만 건설하려다 강릉역까지 연장되면서 추가 비용 부담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남강릉과 강릉역까지는 선로 1개만 건설했고 이 구간에선 다른 구간의 절반 정도 속도로 고속열차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선로 전환기는 모두 9,700여 개. 이 가운데 구형은 8,500개에 이릅니다. 특히 고속철도 선로에 설치된 신형은 1,200여 개에 불과합니다. 코레일은 이번 사고로 전국에 설치된 선로 전환기를 오는 22일까지 특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어제 KTX 탈선 사고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던 철도특별사법경찰은 오늘 정식 수사로 전환하고 관련자를 소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잇따른 열차 사고로 사퇴 요구를 받아온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물러났습니다. 국회가 이 사안을 따지겠다고 상임위를 연 당일 아침에 사퇴한 겁니다. 오 사장은 KTX 탈선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고의 원인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인력 감축과 민영화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오늘 뉴스A 첫 소식은 이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3주간 10건에 달했던 열차 사고의 책임을 지고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사퇴했습니다. 지난 2월 취임 후 10개월 만입니다. 오 사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대규모 인력 감축과 민영화가 근본적인 사고 원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진행된 공기업 운영 방식이 문제였다고 비판의 화살을 돌린 겁니다.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지만 오 사장은 오전 예정된 국회 현안 질의에 불참했습니다. 아침에 사회를 표했기 때문에 사퇴한 사장이 이후 개선 대책이나 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조금 어떨까 싶습니다.
오 사장의 사퇴 결심엔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고강도 대책 마련 지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선 의원 출신인 오 사장은 철도에 대한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낙하산 인사 논란에 시달려왔습니다. 정치인은 낙하산이다. 저는 참 거기에는 동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오 사장은 취임 후 야당으로부터 해고 노동자 복직과 남북철도 연결 사업 등 정치적 이슈에 집중해 안전관리는 뒷전이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임기의 3분의 1도 못 채운 오 사장은 별도의 퇴임식 없이 불명예 퇴진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투신해 숨진 이재수 전 국군 기무사령관이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이 전 사령관의 아들은 아버지의 명예를 평생 지니고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어두운 새벽, 이재수 전 사령관의 연결식이 끝나고 운구 차량이 국립대전 현충원으로 이동합니다. 장례식장을 찾은 시민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운구 차량을 배웅했습니다. 안장식은 가족과 육사 동기 등 2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영정 앞에 마지막 국화꽃을 바치는 가족과 동료들은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선택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선택이 아버지의 명예가 지켜지는 것이라면 그 명예를 평생 지니고 새기며 살겠습니다. 아들이 추모사를 하는 동안 이 전 사령관의 부인과 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전 사령관의 육사 동기들은 애통해했습니다. 평생 푸른 제복을 벗삼아 자신보다도 오로지 국가와 군과 부하를 사랑한 결과가 이런 것인가? 서울 도심에 차려진 분향소에는 시민들의 발걸음도 이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이재수 전 사령관의 안장식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이주희 회장도 참석했습니다. 고교 동창이자 육군사관학교 동기인 친구를 떠나보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어서 권솔 기자입니다. 박지만 이주희 회장이 이재수 전 사령관의 관위에 흙을 한 줌 뿌립니다. 육군사관학교 37기 동기생들과 함께 마지막 가는 길을 묵념으로 추모한 뒤 거수경례로 배웅합니다. 박 회장은 안장식 시작 20분 전부터 이 전 사령관이 묻힐 현충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얀 국화꽃을 영정 앞에 올려놓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침통한 표정으로 먼저 떠난 친구의 가족들을 챙기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 장군 가족들은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많이 도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박 회장은 어제 오후 일본에서 귀국하자마자 이 전 사령관의 빈소를 찾아 2시간 넘게 유족을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분들이 아무 말 한마디 없이 갑자기 저를 떠나는 것이 상당히 괴롭습니다. 지금은 제 친구가 보고 싶습니다. 40년의 우정을 마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나경원 의원이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친박 그리고 당 잔류파의 지원을 받았죠. 세 차례 도전 끝에 보수정당 최초의 여성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민찬 기자, 당초 박빙 승부가 예상됐었는데요. 결과가 어땠습니까? 당초 박빙의 승부가 예상됐지만 예상보다 큰 표차로 나경원 의원이 보수정당 최초의 여성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사설의 나 의원은 재석 의원 103명 중 68표를 얻었습니다. 경쟁자로 나선 복당파 김학영 의원은 35표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재선의 정용기 의원은 정책위 의장으로 당의 정책을 총괄합니다.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일성으로 당의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분열이 아니라 통합을 선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은 정말 지긋지긋한 이제 계파 이야기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민찬 기자, 나경원 새 원내대표가 공언했었죠. 고질적인 계파 갈등을 정리하겠다. 그렇게 될까요?
임기가 내년 말까지인 신임 원내대표는 내년 2월 전당대회와 2020년 총선 공천에 관여할 수 있어 개파가 물밑 다툼이 어느 때보다 치열했는데요. 그렇다 보니 친박 잔류파 대 비박 복당파의 대결 구도가 뚜렷했습니다. 결국 의원들이 복당파의 독주보다 잔류파에게 힘을 실어주며 당의 통합을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각에서 거론되던 친박 신당 추진설도 당분간은 잠잠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5일로 예정된 인적 쇄신 결과와 당원권 정지 문제 등이 당 통합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첫 번째 조사를 마친 뒤 12시간 만에 다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49살 여성 김모 씨 자녀의 채용 청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선거 공천을 대가로 4억 5천만 원을 건넨 의혹에 대해선 거듭 부인했습니다. 검찰이 그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현재 인정하시는지? 아닙니다. 오늘 못다한 이야기 사실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건설사 대표에게 빌린 1억 원을 비서 명의로 송금한 것에 대해서는 심부름을 시켰을 뿐이라고 해명했고 김 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한 것은 형편이 어려워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습니다. 김 씨와 윤 전 시장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중 일부만 공개돼 마치 혐의가 있는 것처럼 비춰졌다는 겁니다. 단락적으로 공개를 했기 때문에 마치 이게 범죄가 확정적으로 된 것처럼 비춰지고 전체적 흐름으로 보면 의례적인 덕담 수준이었습니다. 윤 전 시장 측은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전체를 공개할 수도 있다며 향후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끝나는 모레전 모든 조사를 마친 뒤 윤 전 시장을 기소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대통령은 연말이나 연초 각 부처로부터 다음 해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계획을 듣는 자리지만 대통령의 주문 사항이나 질책도 쏟아지는데요. 내년도 업무 보고가 오늘부터 시작됐는데 지난해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열렸던 첫 부처 업무 보고. 직원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커피를 마시는 등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 잘하라는 당부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1년 4개월 만에 열린 이번 업무 보고는 사전 환담 없이 악수만 나눈 뒤 곧바로 시작됐습니다. 교육부 업무 보고 시작과 함께 문 대통령의 지적이 나오자 우리 교육 정책에 대한 평가도 후하지 않고 교육부에 대한 평가도 후하지 않은 것이 나는 엄중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석자들의 표정은 굳어졌고 지적사항을 받아 적느라 바빠졌습니다. 지난해 받아 적지도 않고 평온하게 진행됐던 보고 분위기와 달라진 겁니다. 일자리 창출 업무를 맡은 고용노동부에도 쓴소리는 계속됐습니다. 일부 일자리의 질은 높아졌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좋은 일자리를 늘린다는 면에서 성공하지 못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년엔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하는 만큼 문 대통령의 강한 질책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를 시작으로 업무 보고는 내년 초까지 이어집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네, 국회가 도청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국회 안에는 도청 탐지 설비를 갖추지 못한 장소가 많은 데다가 최신 도청 장비를 탐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강병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의장 부의장실, 일부 상임위원장실 등 국회 주요 회의실에는 도청을 막기 위한 고정식 탐지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도청기를 숨겨놓으면 바로 탐지해 국회 사무처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 주요 회의실 30곳 중 이렇게 탐지기가 있는 곳은 14곳으로 절반도 채 안 됩니다. 안보 기밀을 다루는 정보위원장실에도 탐지기가 없고 국방위와 외통위 위원장실에는 2주 전쯤에서야 설치됐습니다. 국방위랑 외교는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거 앱하고 같이 하는 그거 같이 하는 거예요. 탐지기 설치 관련 규정이 없다 보니 국회 사무처에서 요청한 곳에만 탐지기를 달아준 겁니다. 하지만 설치된 고정식 탐지기는 기술적 제약으로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를 기반으로 한 도청기기는 찾아내지 못합니다. 이동식 탐지기로만 잡아낼 수 있는데 국회에는 한 대뿐입니다. 국회 관계자는 이동식 탐지기 구입과 인력 운용에 1억 원 정도가 든다며
한 대만 추가해도 대비가 쉬워진다고 말합니다. 국회 사무처는 최근에서야 탐지기 설치 근거와 운용 방안을 담은 규정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국회는 내년 예산에서 도청 탐지 장비 명목으로 1억 7,600만 원을 확보한 만큼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이 요구됩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빚지는 신혼부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집값 부담 때문인데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신혼부부 중 80%가 빚이 있었고 1억에서 2억 사이에 빚을 진 신혼부부도 28%나 됐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내년 10월 결혼 예정인 이선민 씨는 신혼집을 구할 생각에 암담합니다. 집을 마련하려면 비용이 많이 필요해서 제가 가진 돈과 여자친구가 가진 돈 합쳐도 많이 모자라거든요. 큰 돈을 대출하지 않으면 아파트 전세로 시작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결혼을 더 미뤄야 되나 그런 고민까지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비싼지 서울 성북구에서 신혼집을 구해봤습니다. 아파트 전세를 한 3억 3천? 2억 가지고 빌라도 보는 거예요. 신혼부부들이 가장 많이 사는 시도는 경기도인데 서울의 비싼 집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탓입니다. 빚을 내는 것도 일반적입니다. 신혼부부의 83%는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은 걸로 조사됐는데요. 이 대출액의 중앙값은 8,784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0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금액대별로는 1억 원에서 2억 원을 대출한 경우가 28%로 가장 많았습니다. 결혼에 필요한 자금 부담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지난해 신혼부부는 138만 쌍으로 1년 전보다 4% 감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미라입니다. 아파트 재건축 때 시공권을 따내려고 주민들에게 뒷돈을 제공해온 대형 건설사들이 무더기로 촉발됐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재건축이 추진 중인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공사비만 2조 6천억 원, 총 사업비가 10조 원대인 대형 재건축 단지입니다. 주민들은 지난해 재건축 조합원을 상대로 한 건설사 측의 금품 살포가 집중됐다고 기억합니다. 방법은 가서 보내주고 이런 큰 놈이 있었지 뭐. 집으로 뭐 과일 갖고 뭐 이런 거 있었지. 이런 냉장고도 받았다 뭐 이런. 조합원 투표로 정하는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노린 겁니다. 강남구와 송파구 일대 재건축 단지에서 금품 살포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대형 건설사는 3곳. 현금은 물론 명품 가방과 호텔 숙박권을 주기도 하고 단체 관광 비용을 대는 등 총 5억 4천만 원을 썼습니다. 금품 지급은 홍보업체가 맡았지만 건설사 측에 업무 보고를 하고 지시도 받았습니다. 홍보 요원들은 여기 있는 이제 OS 요원들은 접촉하는 게 일이에요. 미리 조합원들한테 A건설사로 홍보한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건설사와 홍보업체 임직원, 재건축 조합원 등 334명을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기고 다른 재건축 구역에서도 비리가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구속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내일 시작됩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1심에서 증인을 단 한 명도 신청하지 않았는데요. 항소심 재판에서는 22명을 대거 신청했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다스 실소유주로 인정된다며 지난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1심 재판부에는 증인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상당한 물증을, 반박 물증을 제시했다고 생각했는데요. 재판부에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측근들을 법정에 출석시키는 대신 반박 자료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최근 항소심을 앞두고 증인을 대거 신청했습니다. 불리한 진술을 한 측근 등을 증인으로 불러 다스 실소유주가 아님을 증명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실제 2심 재판부에 신청한 증인은 모두 22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상은 친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과 김백준 전 대통령 총무기획관 등이며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다스 실소유와 삼성그룹 뇌물 등 주요 혐의별로 증인을 분류했습니다. 검찰은 조사 당시 측근들의 진술을 이 전 대통령이 증거로 인정한 만큼 항소심에서도 증인을 불러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한 달 가까이 이어진 노란조끼 시위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백기를 들었습니다. 대국민 담화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등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내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Le salaire d'un travailleur au SMIC augmentera de 100 € par mois dès 2019, sans qu'il en coûte 1 € de plus pour l'employeur. 모든 고용주들이 연말 보너스를 주도록 권고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현재 높은 실업률이 더 높아질 거란 우려 속에서도 시위대의 거센 요구에 사실상 백기를 든 겁니다. 노란조끼 시위대는 요구사항이 관철된 것을 반기면서도 아직 미흡하다는 반응입니다. Très beau discours, mais nous n'avons pas du tout confiance et nous attendons d'avoir des preuves. De toute façon, nous restons là tant que nous n'aurons pas vraiment de preuves. 특히 마크롱 대통령이 취임 후 사실상 폐지했던 보유세를 다시 부활시키라는 요구를 끝내 거부하자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Il commence à avoir un peu peur et chaud aux fesses. Donc c'est tout. Après, il n'a aucune crédibilité. De toute façon, les gens n'ont plus confiance en lui. Il faut qu'il parte. 파리 곳곳을 초토화시켰던 성난 민심이 대통령 담화로 잦아들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던 의사가 대리운전 기사와 다툰 뒤에 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경찰에 두 번째로 적발됐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지하 주차장에 외제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섭니다. 조수석에서 내린 남성이 운전을 마친 남성에게 주먹을 휘두르더니 문도 제대로 닫지 않고 차를 운전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갈 때도 폭행은 이어집니다. 주먹을 휘두른 남성은 치과 의사인 35살 조모 씨로 1시간쯤 앞서 술에 취해 울산에서 부산 해운대까지 50여 킬로미터를 운전하다 경찰 음주 단속에 적발된 상태였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 0.191%였습니다. 이후 경찰이 대리기사를 불러 조 씨를 집으로 보냈지만 조 씨는 대리운전 요금을 못 주겠다며 기사와 시비를 벌이다 폭행까지 저질렀습니다. 40대 같은 사람한테 이제 그런 일을 당하니까 안타깝죠. 또 젊은 사람이니까 또 선취할 생각도 했었는데 연락이 한두 번도 없더라고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남성은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지하 3층 주차장까지 약 100m를 운전했습니다. 대리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2차 단속에서 조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여전히 면허 취소 수준이 0.182%였습니다. 조 씨는 8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이 범죄는 아니라는 어떤 심리적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경각심이 그만큼 없었다는 얘기죠. 경찰은 폭행과 음주운전 혐의로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대마초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일부 지역과 캐나다가 대마초를 합법화했죠. 그러자 덩달아 국내 밀반입이 늘고 있습니다. 정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